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어.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야. 남편이 식탁에서 말했다. 저런 쓰레기는 그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들은 웃으며 내게 무릎 꿇고 빌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30분 후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웃음을 히스테릭한 비명으로 바꿀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식당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너무 짙어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말이다. 길고 고급스러운 원목 식탁은 값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다. 최고급 도자기 접시들 위에는 5성급 레스토랑 수준의 요리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구운 스테이크의 향이 식탁 중앙에 놓인 백합의 은은한 향과 섞였다. 하지만 지수에게 이 모든 사치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얌전히 앉아 차분한 색상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는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식탁 건너편에는 남편 민준이 왕좌에 앉은 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윗단추를 풀어헤친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고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의 호화로운 손목시계를 자랑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김 여사가 온몸의 보석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금팔찌가 줄지어 있었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머리 위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경쟁하듯 빛났다. 두 사람은 오늘 밤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교활한 미소를 던졌다. 지수는 그 공모의 미소를 보자 속이 메스꺼웠다. 지수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그녀를 심판하는 밤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거의 손대지 않은 접시를 정리했다. 그녀는 먹을 생각 없이 접시 위에 샐러드만 뒤적거렸다. 이미 3일 전부터 식욕이 사라졌다. 민준과 김 여사가 서재에서 심각하게 속삭이다가 지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크게 웃는 것을 본 이후부터였다. 그들은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수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순종적이고 소박하며 약간 촌스러운 아내,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떠오르는 젊은 사업가, 민준에게 시집오는 좋은 여자. 그것이 민준과 김 여사가 모두에게 퍼뜨린 이야기였다. 현실의 지수는 씁쓸한 미소를 참았다. 소박함은 선택이었지. 강요가 아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원칙이었지. 후진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무시했던 그 평범한 가족은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 중 하나인 한도그룹의 소유주였다. 그녀는 진심을 찾기 위해 일부러 그 사실을 깊숙이 묻어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했다. 재산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최악의 주인이다. 딸아, 재산이 너를 지배하게 하거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두지 마라. 너의 소박함으로 남자의 마음을 시험해 보렴. 지수는 민준을 시험했고 오늘 밤은 그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밤이었다. 민준은 완전히 낙제했다. 음식이 맛이 없니? 지수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평소처럼 냉소적인 말투였다. 아니면 값비싼 음식을 먹을 식욕이 없어진 건가? 아마도 곧 찬밥에 익숙해져야 할 텐데. 민준이 킬킬거렸다. 그냥 두세요, 엄마. 슬픈가 보죠. 당연하지. 오늘이 이 식탁에서 먹는 마지막 밤인데.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옳지 않았다. 두려움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민준을 모욕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지수가 애원하거나
울거나 적어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다. 왜 가만히 있어? 민준이 결국 소리쳤고 숟가락과 포크를 거칠게 내려놓았. 도자기 접시 위에서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 민준아, 품위를 지켜야지. 김 여사가 나무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분명히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아, 품위 따위 개나 줘버려. 민주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지수를 노려봤다. 난 이제 지긋지긋해, 지수야. 내 순진한 얼굴이 지긋지긋하고 내 가짜 소박함이 지긋지긋하고 나랑 급이 안 맞는 여자의 남편 노릇하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지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그저 기다렸다.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 당신은 고상한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생활비를 이체하지 않을 거야, 지수. 침묵. 당신의 모든 계좌를 오늘 아침에 동결했어. 민주는 승리감에 눈을 번뜩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주고 내 아량으로 매달 채워줬던 은행 계좌. 전부 텅 비었어. 제로. 0. 끝났다고. 그는 지수의 몰락을 한순간 즐기려는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제 당신은 가난해, 지수야. 가난뱅이라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김 여사는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깔깔대며 웃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녀는 지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 은혜도 모르는 여자야. 들었지? 넌 이제 빈털털이라고. 하하하. 그리고 김 여사는 도끼를 가득 담아 덧붙였다. 저런 쓰레기는 그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어. 민준아,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의 짐이야. 창피하다고. 꼴을 봐. 무슨 거지 같잖아.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원칙과 삶의 방식에 대한 모욕은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에 도취된 민주는 그 모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는 절대적인 복종을 원했다. 이것 좀 봐. 그가 발밑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구두가 더러워졌네. 그는 지수를 바라봤. 하지만 난 아직 약간의 자비심이 남아있지. 잠시 멈췄다.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빌면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를 줄 수도 있어. 김 여사가 박수를 쳤다. 좋은 생각이야, 민준아. 무릎 꿇리렴. 내 발에 입 맞추고 그동안 얹혀 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해. 그래. 민준이 미소를 더욱 크게 지으며 말했다. 내 발에 무릎 꿇어, 지수야. 내 구두에 입 맞추고. 나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그러면 내가 잔돈 몇 푼을 던져주지.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민준과 김 여사는 기다렸다. 그들은 지수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눈물을 기다렸다. 절망의 울부짖음을 기다렸다. 하지만 지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심지어 화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 그녀는 그저 건너편 벽의 한 지점, 민준의 머리 바로 위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고풍스러운 벽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계의 숫자를 힐끗 쳐다봤다. 저녁 8시 29분. 1분 남았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당신 귀가 먹었어. 아니면 석상이 된 거야?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그가 소리쳤다. 됐다. 민준아, 저 여자 충격받았나 봐. 김 여사가 가식적으로 걱정했다. 갑자기 거지가 돼서 충격받았겠지. 하.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 그리고 다시 시계를 바라봤다. 긴 바늘이 우아하게 움직였다. 저녁 8시 30분. 정각이었다. 마치 운명에 의해 맞춰진 것처럼. 바로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아니었다. 평범한 벨소리도 아니었다. 그가 가장 중요한 전화에만 설정해 놓은 특별한 벨소리였다.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벨소리. 민준은 움찔했다. 김 여사는 웃음을 멈췄. 민준은 휴대폰을 흘끗 쳐다봤다. 처음에는 자신의 승리의 순간을 방해한 것에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다. 중앙은행 총재.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지막이 읽었다. 김 여사가 깜짝 놀랐다. 중앙은행이라니. 네게 왜 전화한 거니? 아들아? 틀림없이 네 큰 사업 때문일 거야. 민준은 즉시 몸을 곧게 폈다. 그의 오만함이 순식간에 되돌아왔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일 거야. 아마도 최근 프로젝트가 승인된 거겠지. 그는 헛기침을 하고 지수를 힐끗 쳐다보며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눈빛을 보냈다. 예, 여보세요. 민준입니다. 그는 손에 이상한 떨림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살짝 솟아오르기 시작한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있던 거만한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미소는 굳어졌고 눈에는 혼란이 서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수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담보가 회수되었다고요? 민준은 다시 들었고 그의 얼굴은 변색되기 시작했다. 오만함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새하얗게 질렸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 전체 자산이 동결되었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집, 자동차, 계좌.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식탁 끝을 움켜쥐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주요 담보가 취소될 수 있단 말이야.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지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순수한 공포였다. 휴대폰이 민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 값비싼 물건은 두꺼운 식탁보 위에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지만 민준과 김 여사의 귀에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상대편의 작은 목소리가 아직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준 사장님. 결국 통화가 끊기기 전까지 말이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멍청하고 무력하고 가난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김 여사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니? 그녀는 민준의 팔을 흔들며 다그쳤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방금 전 형벌을 내린 왕의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두려움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무릎 위에 냅킨을 조용히 집어 우아한 동작으로 깨끗한 입가를 닦았다. 그녀는 냅킨을 깔끔하게 접어 손대지 않은 접시 옆에 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인내심 있던 그 눈이 이제 민준을 날카롭고 차갑게 꿰뚫어보듯 응시했다. 나 말인가요?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 씨,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고 접시와 잔이 덜컹거렸다. 그 전화, 자산 동결, 담보 취소.
이건 분명 당신 짓이야. 김 여사는 마침내 대화의 흐름을 이해했다. 이 모든 재앙이 지수가 시계를 쳐다본 직후에 일어난 것이다. 이 빌어먹을 여자야. 김 여사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혹시 마법이라도 썼니? 내 아들에게 저주를 걸었어? 너. 진정하세요. 김 여사님. 지수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권위를 담고 있어 김 여사를 즉시 침묵시켰다. 여기엔 마법 같은 건 없어요. 오직 진실만 있을 뿐이죠. 지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는 소박한 아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지수는 두려움에 질린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뭔가를 하긴 했죠.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벽시계를 힐끗 쳐다봤. 46분 전에 정확히 8시 4분에요. 누구에게 전화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변호사에게요. 지수가 대답했다. 민준과 김 여사는 웃었다. 히스테릭하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변호사? 김 여사가 비웃었다. 네가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대체 누군데? 넌 땡전 한 푼도 없잖아. 변호사가 중앙은행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이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남아있는 용기를 그러모아 덧붙였다.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에요, 민준 씨. 지수가 말했다. 당신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 가족 법률 회사의 수석 변호사세요.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 가족이라니? 그 시골의 가난한 농부 가족 말이야?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러니와 연민이 가득한 옅은 미소였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동화를 정말 믿었던 거군요. 그렇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죠. 당신이 짓밟을 수 있는 멍청한 시골 여자. 지수는 천천히 큰 창문으로 걸어가 불이 켜진 정원을 바라봤다. 그녀가 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정원이었다. 그 전화는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주 간단한 짓이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준비해둔 암호였죠. 마지막 단계를 위한 암호요. 마지막 단계라니? 민준이 속삭였다. 이 연극의 마지막 단계요. 그 전화는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담보 회수 명령을 활성화시켰어요. 담보라니? 무슨 담보? 민준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맨바닥부터 세운 거라고. 모든 자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신 이름으로요? 지수가 작게 웃었다. 정말 그럴까요?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민준 씨. 5년 전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였죠? 당신은 다니던 회사를 거의 파산시킬 뻔해서 막 해고당한 중간 관리자였어요. 당신은 빚이 많았죠. 당신의 사업 계획서는 모든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거절당했고요.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것은 그가 늘 지우려고 애썼던 암울한 과거였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말을 이었. 마치 기적처럼 갑자기 당신의 계획서를 믿어주는 신비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죠. 당신을 거절했던 은행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무제한 대출을, 그것도 0% 이자로 제공했어요. 그게 당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분은 박 회장님이야. 민준이 신비로운 투자자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박 회장님 같은 분은 없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 변호사팀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름일 뿐이에요. 당신에게 자금을 대기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였죠. 지수는 이제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있는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 신비로운 투자자는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바로 나예요.
김 여사는 입을 크게 벌리고 멍하니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가난했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당신 회사에 자금을 댔어요. 지수가 말을 잘랐다. 내가 그 사무실 건물을 샀고, 당신이 그 값비싼 시계와 스포츠카를 사고, 당신 어머니가 착용한 모든 보석을 사는데 쓴 당신의 봉급을 내가 지불했어요. 지수는 몸을 떨며 무의식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잡고 있는 김 여사를 바라봤다. 네, 김 여사님, 당신이 늘 자랑했던 그 보석들, 그것도 내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방금 회수한 주요 담보요. 지수는 다시 민준을 바라봤다. 그건 당신 회사에서 낸 담보가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 회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저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죠. 그 담보는요. 지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했다. 내 원래 가문 이름인 한도 지수 명의의 수백조 원 가치에 달하는 신탁 자금이에요. 당신이 지난 5년간 왕 노릇할 수 있도록 내가 담보로 제공했던 자금이요. 그리고 오늘 나는 내 장난감을 다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헐떡이며 숨을 쉬었다. 안 돼, 이건 악몽이야. 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가 말했다. 식탁 위에 무시되어 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계속해서 켜졌다. 전화가 아니라 연달아 오는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메시지를 읽으며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A은행,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거절되었습니다. B은행, 수표 인출이 거절되었으며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C은행, 긴급 대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개인은행, 채무 불이행 알림, 압류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 계좌, 내 개인 계좌가. 왜? 민주는 절망적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아, 그거 말이죠. 지수가 가볍게 말했. 아까 당신이 내 모든 계좌를 동결했다고 했죠? 당신이 매달 이체해준 생활비 계좌 말인가요?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이 착각했어요. 민준 씨, 당신은 내 계좌를 동결한 게 아니에요. 내 주거래 계좌는 당신이 이름조차 모르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 있으니까요. 당신이 동결한 그 계좌는요. 지수가 얼굴을 가까이 댔다. 사실상 당신 명의의 유일한 계좌였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사직책으로 준 봉급 계좌요. 그리고 그 계좌는요. 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그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이체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계좌죠. 민주는 얼어붙었. 김 여사는 경악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내연녀라니. 네. 어머니. 지수는 민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 성공하고 훌륭한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드님은 사기꾼이자 배신자였어요. 그는 내 재산을 모두 빼앗은 후 나를 버릴 계획이었죠. 그는 몰랐죠. 그저 내가 던져준 미끼를 물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 지수가 말했다. 그 계좌는 동결되었어요. 내가 아니라 은행에 의해서요. 당신의 데이터가 중앙은행에 의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방금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모든 곳에서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어요. 민주는 이제 꺼져버린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미래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수는 마치 책을 덮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회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차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민준 씨. 지수는 바닥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날카롭게 노려봤다.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축하해요. 지수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정확히 30분 전에 내게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가난뱅이가 되었네요.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렇게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보였다. 지수의 말, 완전히 파산이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김 여사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오만한 분노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분노였다. 사기꾼,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고 침묵을 깨뜨렸다. 네가 우리를 속였어. 이 교활한 여자야. 가난한 척했지.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어. 김 여사는 앞으로 달려들었다. 반지로 가득 찬 그녀의 손이 지수의 얼굴을 할퀴려 들었다. 하지만 지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차갑게 응시했고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속이다. 라고요? 지수가 되풀이했다. 누가 누구를 속였나요? 김 여사님. 당신들의 오만함 때문에 외면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상처를 열어보려 했기 때문이었다. 5년 반 전에요. 지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민준 씨를 만났을 때 나는 우리 재단이 이 도시에서 진행하는 자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위장해서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후로 나는 내 이름 뒤에 붙는 한도 그룹, 상속녀라는 이름 때문에 접근하는 남자들이 지긋지긋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연결짓지 못했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는 막 해고당한 상태였죠. 좌절하고 절망해 보였지만 넘치는 야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 만난 낯선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꿈을 털어놓았죠. 나는,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바보였어요. 그 야망이 순수하다고 생각했죠. 그 절망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나는 그의 잠재력에, 그의 내면에 있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죠.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나는 내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 말했고, 당신들은 즉시 그걸 믿었죠. 왜일까요? 당신들이 그걸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당신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했으니까. 지수는 김 여사를 바라봤다. 어머니, 민준 씨가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어머니의 작은 월세집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꼴랑이래? 옷차림이 너무 촌스럽잖아. 네가 민준이를 감당할 수 있겠니?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김 여사는 마치 자신의 기억에 뺨을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그 모욕을 삼켰어요. 지수가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소박한 결혼식을 부탁했어요. 당신들은 동의했죠? 당신들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호화로운 잔치를 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행사 내내 불평하셨죠. 창피해. 거지랑 결혼하더니 잔치도 거지 같잖아. 그리고 지수의 시선은 이제 두려움과 너무 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에게로 향했다. 당신의 화려한 경력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후 당신은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하고 빚이 사방에 쌓였어요. 당신은 만취해서 집에 돌아와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당신은 자살하겠다고 했어요. 민주는 그 수치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듯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내가 내 원칙을 어겼어요. 지수가 속삭였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나는 내 남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에게 자존심을 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나는 싱가포르에서 온 천사 투자자 박 회장을 만들어냈어요.
안 돼. 민준이 속삭였다. 네, 민준 씨. 그게 나였어요. 나는 내 변호사팀을 통해 빛나는 미래라는 유령 회사를 설립했어요. 바로 그 회사가 당신의 민준산업 주식 95%를 매입했죠. 이름은 유치했지만 나는 당신이 선택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신선한 자금이 흘러들어왔어요. 당신의 빚은 하룻밤 사이에 청산되었죠. 한때 당신을 거부했던 은행들이 갑자기 당신을 쫓아다녔어요. 물론 그들이 당신을 쫓아다녔겠죠.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그들의 모은행에 수조원의 담보 자금을 넣어뒀으니까요. 그들은 민준 사장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성공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바꿔놓았죠. 내가 알던 야심찬 남자는 사라졌어요. 그 대신 오늘 밤 내 앞에 앉아있는 오만한 괴물이 되었죠. 당신은 나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느니, 성공한 사업가인 당신과 급이 안 맞다느니 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지수는 이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벽에 기대어 있는 김 여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그 가짜 성공을 가장 즐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호화로운 집을 요구했어요. 내가 샀죠. 유럽산 자동차를 요구했어요. 내가 샀죠. 보석, 명품 가방, 해외여행을 요구했어요. 내가 드렸어요. 민준 씨의 손을 통해 드렸죠. 그가 효심 깊은 성공한 아들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어머니의 모든 사모님 친구들은 어머니를 칭찬했죠. 그간 민준 씨 같은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리고 어머니는 웃으면서 음료를 대접하고 있는 나를 힐끗 보며 말했겠죠. 아, 안타깝게도 이 쓸모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얹혀 살고 있답니다. 얹혀 산다고요? 지수는 웃었다. 유머 없는 건조한 웃음이었다. 김 여사님, 민준 씨, 두 분이야말로 내게 얹혀 살았던 거예요. 그 진실은 무겁고 치명적으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이 딛고 선 집, 그들이 입은 옷, 방금 맛본 음식,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수가 민준에게 말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민준 씨가 아니라 한도지수, 바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죠. 차고에 있는 모든 고급차의 등록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소유주는 누구죠? 나예요.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지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행정 처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저 사용하는 방법만 알았다. 그는 과시하는 방법만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 이름을 빌려준 꼭두각시 사장이었다. 자신의 아내의 돈으로 봉급을 받는 꼭두각시 사장이었고 그 아내를 모욕했던 것이다. 당신은 내가 가난하다고 했죠? 지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준 위로 우뚝 섰다. 그녀의 얼굴은 흔들림 없는 힘의 오라를 발산했다. 당신이 틀렸어요. 민준 씨.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죠.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두 분은 그저 내 눈먼 친절함에 들러붙어 살았던 기생충에 불과했어요. 지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한 명은 바닥에, 한 명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둘 다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모든 논쟁을 종결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친절함은 끝났어요. 지수의 선언 후에 찾아온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민준과 김 여사의 성공이라는 환상의 시대가 막을 내린 죽음의 침묵이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지수의 이야기에서 단 하나의 허점이라도 찾으려 머리를 굴렸다. 분명 뭔가 잘못됐어. 이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간신히 일어섰다. 힘은 소진되었지만 절망감에 휩싸였다.
거짓말이라고. 나한테는 아직 접근 권한이 있어. 난 사장이잖아. 나는 이걸 취소할 수 있어. 그는 식당에서 몇 걸음 떨어진 자신의 서재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지수와 김 여사는 그를 따랐다. 김 여사는 좀비처럼, 지수는 침착한 승자의 걸음으로 따라갔다. 민주는 서재문을 쾅 닫고 지수가 사준 값비싼 가죽 의자에 뛰어올라 첨단 노트북을 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 삑.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접근 거부. 암호가 잘못되었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주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며 다시 입력했. 접근 거부.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회사은행 포털에 접속하려고 했. 고객님은 더 이상 이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민주는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지수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뭘 한 거야? 소용없어요, 민준 씨. 지수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내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건 단지 담보를 회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지수는 마치 사업 보고를 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했. 그 전화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활성화시켰죠. 그 주총은 당신이 스테이크를 즐기고 있을 때 1시간 전에 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95%의 주주인 내 소유의 주빛나는 미래는 결정을 내렸죠. 지수가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안건은 회사 자금 횡령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중대한 혐의로 민준 대표이사를 불명예스럽게 해고하는 것이었어요. 자금 횡령이라고?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 한 적 없어. 오, 정말요. 지수가 눈썹을 치켜떴다. 당신이 내연녀 해리에게 이체했던 그 돈이 당신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그걸 회사 운영 계좌에서 빼냈어요. 민준 씨, 당신은 그걸 접대비라고 불렀죠. 나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체 내역, 모든 날짜, 모든 증거를.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래서 지수가 말했. 30분 전에 주총이 끝났을 때 당신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회사에 대한 당신의 모든 접근 권한, 은행 계좌, 시설, 모든 것이 그 순간 취소되었죠.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온 이유예요. 그것이 최종 확인이었죠.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회사를 잃었고, 이 집을 잃었고, 차를 잃었으며 횡령이라는 새로운 범죄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눈에 미친 듯한 희망의 빛이 번뜩였. 내 계좌.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동결했던 당신 계좌. 아니, 내 계좌. 나는 거기에 돈이 아직 남아있어. 그는 해리와의 계획을 기억했다. 그는 몇 달 동안 그 계좌에 돈을 모아왔다. 지수의 몫에서 떼어내서 모은 돈. 오늘 아침 지수를 쫓아낸 후 새 계좌로 다시 인출할 계획으로 동결했던 돈. 그것이 그의 도피 자금이었다. 하하하.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당신이 잊었나 보네. 지수야, 나한테 아직 돈이 있어. 내가 동결했던 그 돈. 나는 그걸 풀 수 있다고. 그건 내 돈이야. 나는. 그의 웃음은 지수의 웃음으로 인해 멈췄다. 냉소적인 웃음도 씁쓸한 웃음도 아닌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지수는 정말로 웃었다. 민준 씨, 민준 씨. 그녀는 마치 어리석은 아이에게 말하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그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당신은 나를 파멸시킬 계획을 짜느라 너무 바빴죠. 지수가 설명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당신이 오늘 아침 동결했던 그 계좌 말이에요. 지수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주고 생활비 계좌라고 불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착각했어요. 그건 내 계좌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의 용돈 계좌였어요. 내가 그렇게 멍청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지수가 물었다.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국내은행 계좌에 내 모든 개인 자산을 넣어둘 만큼 말이에요. 내 주거래 계좌는 스위스에 있어요. 민준 씨, 돌아가신 어머니의 결혼 전성이 붙은 이름으로요. 당신은 절대 손댈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자랑스럽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당신이 만든 가짜 남편 권한을 이용해 지수 명의의 계좌를 동결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미 나로부터 지시를 받은 은행은 당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그런데 당신이 동결한 그 계좌는요. 지수가 활짝 웃었다. 당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현금 계좌였어요. 내가 매달 이체했던 봉급, 당신의 도피 자금, 내연녀를 위한 돈, 당신은 방금 당신의 돈을 스스로 동결시킨 거예요. 그 깨달음이 민준에게 화물 열차처럼 들이닥쳤다. 그가 스스로 한 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돈줄을 스스로 잠가버린 것이다. 축하해요, 민준 씨. 지수가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민준은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죽어가는 짐승처럼 낮은 신음소리를 냈을 뿐이다. 그는 테이블 위에 쓰러졌다. 그의 머리는 이제 쓸모없는 노트북 위에 축 늘어졌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김 여사는 마침내 반응했다. 악마.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악마야.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그 파괴 속에서 맑고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였다. 민준과 김 여사는 얼어붙었다. 누가 왔을까? 경찰, 채권자. 지수는 반대로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힐끗 봤다. 아, 시간 맞춰 왔네. 지수가 봉급을 주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가정부가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었다. 잠시 후 3명의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와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들 중 2명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으며 검은색 보안, 제복에 이어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3번째 남자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그는 민준이 본 어떤 양복보다 훨씬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날씬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그는 지수의 변호사였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가 말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을 가득 채웠다. 그는 테이블에 쓰러진 민준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 여사를 무시했다. 그는 그저 앞을 똑바로 바라봤. 민준 씨, 김 여사님 맞으십니까? 그는 그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김 여사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변호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저희 의뢰인 한도지수 여사를 대리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완전한 이름을 강조했다. 이제 민준에게는 종말의 종소리처럼 들리는 이름이었다. 정당한 법률 문서와 실행된 자산담보 회수에 따라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부동산과 그 내용물 전체는 이제 공식적으로 유일한 소유주, 즉 저희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준을 힐끗 보고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두 분은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 부동산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김 여사가 움찔했다. 지금 나가라고요? 변호사는 그의 플래티넘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두 분께는 개인 소지품만 챙길 수 있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옷만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는 시계의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시간이 시작됩니다. 1시간. 변호사의 말은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채 공중에 매달렸다. 민준은 여전히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무너졌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달랐다.
순식간에 그녀의 눈에 있던 두려움이 히스테릭한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지 집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휘, 사모님 모임,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그녀의 체면에 대한 것이었다. 안 돼, 그녀가 소리쳤다. 이럴 수 없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 집이라고. 나는 안 나갈 거야. 변호사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턱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다. 무표정한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감정 없는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거대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김 여사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졌다. 분노는 순수한 공황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끝났다. 은행은 그들을 막았다. 제복을 입은 이 남자들은 현실이었다. 이 상실은 현실이었다. 갑자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방의 유일한 사람을 깨달았다.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의 눈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지수에게로 향했다. 몇 분 전만 해도 조롱으로 가득 찼던 김 여사의 얼굴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비참한 애원의 가면이었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가. 그 아가라는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역겨웠. 김 여사는 앞으로 달려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다. 변호사를 지나 움직이지 않는 민준을 지나 그녀는 지수 앞에 무릎 꿇고 쓰러졌다. 그저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엎드려 빌었다. 쿵. 그녀의 연약한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지수야, 내 사랑. 부탁한다. 김 여사는 울었다. 값비싼 화장으로 뒤덮인 그녀의 뺨에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수의 원피스 끝자락을 떨리는 두 손으로 붙잡았다. 지수의 돈으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득한 손이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가 흐느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아까는 그냥 농담이었어. 응, 농담. 너도 알잖아. 엄마가 너를 친딸처럼 사랑한다는 거. 지수는 그녀를 그저 바라봤다. 마치 나쁜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이 모든 건 민준이 잘못이야. 김 여사는 이제 절망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비난했. 저 애가 엄마 생각을 독살했어. 저 애가 네가 쓸모없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는 그냥 따라했을 뿐이야. 제발,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지수의 발에 입 맞추려 했다. 민준이 지수에게 하라고 원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시나리오였다. 완벽한 아이러니였. 제발, 지수야. 우리를 쫓아내지 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약속할게. 너한테 잘할게. 너를 섬길게. 뭐든지 할게. 아가야. 제발 이 집만은 뺏지 마. 방은 침묵에 잠겼다. 김 여사의 울음소리와 민준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변호사와 경호원들은 지수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들은 많은 드라마를 봤지만 이것은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 하나였다.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외과용 칼처럼 김 여사의 울음을 잘라냈다. 일어나세요, 김 여사님.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당신의 절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김 여사의 눈에 있던 희망이 사라졌다. 지수야? 농담이라고요? 지수가 물었다. 자신의 남편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쓰레기라고 부른 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 아니요, 어머니는 정말 그런 뜻이었어요. 지수가 말을 잘랐다. 그녀는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했다. 그녀의 손이 화면을 눌렀다. 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맑고 날카로우며 증오심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것은 김 여사 자신의 목소리였다. 저런 쓰레기는 그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어. 민준아.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의 짐이야. 창피하다고. 꼴을 봐. 무슨 거지 같잖아. 녹음이 끝났다. 김 여사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지수가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민주는 쓰러져 있다가 지수를 공포에 질린 채 쳐다봤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계획했. 지수는 휴대폰을 다시 넣었다. 쓰레기라고요. 그녀는 김 여사의 말을 되풀이했다. 쓰레기는 호화로운 집에 살 자격이 없겠죠. 어머니? 지수는 더 이상 김 여사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와 경호원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일시간은 너무 길어요. 30분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니 그녀는 김 여사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확실히 해주세요. 지수가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방에 있는 모든 명품, 가방, 구두, 옷, 그리고 특히 지수는 여전히 자신의 원피스를 움켜쥐고 있는 김 여사의 손을 바라봤다. 금고에 있는 모든 보석과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보석은 남겨두도록 하세요. 안 돼.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더 이상 애원하는 울음이 아니라 순수한 고통의 비명이었다. 그건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민준이가 나한테 사준 거야. 변호사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님. 저희가 모든 구매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 모든 명품들은 민준 산업 명의의 법인카드로 이사시설 예산 코드를 사용하여 구매되었습니다. 회사가 압류되었으므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회사 시설로 구매한 모든 물품은 회사의 정당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손해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매에 붙여질 것입니다. 그는 김 여사를 바라봤다. 그것들은 당신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빌렸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집을 잃는 것보다 더 심한 타격이었다. 집은 거주 공간이지만 그 물건들, 에르메스 가방, 루부텐 구두,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삶, 그녀의 사회적 지위,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안 돼. 김 여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졌다. 내 가방 뺏지 마. 내 다이아몬드 뺏지 마. 제발.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사모님, 보석을 풀어주십시오. 김 여사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반지, 팔찌. 그녀는 자신의 목을 바라봤다. 목걸이. 그녀는 자신을 칭찬하던 사모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가짜 보석을 착용한 사람들을 깔봤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가짜조차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경호원이 손을 내밀었다. 지금 풀어주십시오, 사모님. 그 남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김 여사의 손목을 잡아 거칠게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악력으로. 김 여사는 경호원이 그녀의 금팔찌를 하나씩 강제로 풀으자 비명을 질렀다.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지위를 잃고 자존심을 잃고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것은 너무 무거웠다. 모두 사라졌어. 김 여사는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그녀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녀는 지수의 발밑 대리석 바닥에 실신했다. 지수는 실신한 몸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변호사는 지연의 짜증이 났다. 그녀를 끌어내세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실신했든 안 했든 그들의 시간은 거의 끝났어요. 지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를 끌어내세요. 경호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김 여사를 깨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와 그의 동료는 몸을 굽혀 축 늘어진 김 여사의 몸을 들어 올렸다. 정말로 실신했든 아니면 그냥 기절한 척했든 그들은 마치 쌀포대를 들듯 그녀를 들어 올렸다. 한 명은 어깨를, 한 명은 다리를 잡아 그들은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세 번째 경호원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꺼진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 씨, 가실 시간입니다. 민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밀랍 인형 같았. 경호원은 수다를 떨 시간이 없었다. 그는 민준의 위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그를 잡아 일으켰다. 그의 힘없는 다리는 그를 거의 지탱하지 못했다.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 그의 값비싼 실크 셔츠는 이제 땀에 젖어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다. 굴욕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재에서 끌려 나와 호화로운 식당을 지나갔다. 값비싼 음식 찌꺼기가 여전히 접시에 남아있는 곳. 그들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메인 거실을 지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이 잃은 것을 상기시켰다. 지수,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가정부는 죄수를 호송하듯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이 웅장한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두 명의 경호원은 이미 김 여사를 앞 베란다에 내려놓고 돌아와 있었다. 문 근처에 두 개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들이 평소 사용하던 루이비통이나 리모아 가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바랜 천으로 만든 두 개의 낡은 여행 가방이었고 바퀴 중 하나는 부러져 있었다. 민주는 그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것이 당신들의 소지품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 팀이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5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입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치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원래의 정체성, 제로 상태로 되돌려 보냈다. 우리 팀은 당신들의 오래된 옷 몇 벌을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당신들은 처음 올 때 가져온 것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단한 원목으로 만든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즉시 그들을 덮쳤다. 김 여사는 이미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보석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목, 귀, 손목은 모두 맨살이었다. 그녀는 늙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경호원들은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민주는 밖으로 떠밀려 나갔고 비틀거리다가 그의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쓰러졌다. 쿵쿵. 두 개의 낡은 여행 가방이 밖으로 던져졌고 그들의 발 근처에 비참한 소리를 내며 착지했다. 민준아. 김 여사가 흐느꼈다. 민준아. 철컥. 무거운 원목문이 닫혔다. 최종적인 소리였다. 자동 잠금 장치 소리가 울렸고 그들을 침입자처럼 밖에 가두었다. 영원히 민준과 김 여사는 이제 그들의 집, 아니 쟨 집의 베란다에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값비싼 옷과 두 개의 낡은 가방만 가진 채 아름다운 정원등은 여전히 그들의 파멸을 비추고 있었다. 진입로 끝에 있는 높은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그들을 외부인처럼 가두면서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우주가 그들의 상처에 모욕을 더하려는 듯이 방금 전까지 흐리기만 했던 하늘이 터졌다. 비가 내렸다. 이슬비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폭우였다. 몇 초 만에 민준의 실크 옷과 김 여사의 값비싼 드레스는 흠뻑 젖어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녹아내리는 그녀의 화장은 빗물과 눈물과 뒤섞였. 비야. 민준아. 비가 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니? 좀비 같았던 민준이 마침내 움찔했다. 추위와 절망이 그를 자극했다. 전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휴대폰은 아직 있었다. 지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 아마도 그것이 이제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휴대폰 화면이 빗물에 젖었. 민주는 젖은 소매로 그것을 닦았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수백 개의 이름, 친구, 사업 동료, 공무원, 파티, 골프, 상우. 그는 중얼거렸다. 상우는 그의 사업 파트너였다. 분명 그가 도와줄 것이다. 민주는 전화를 걸었다.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렸. 통화는 즉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젠장. 그는 다시 시도했다. 용우. 늘 자신을 칭찬하던 골프 친구. 울리고 울리고 그리고 전화가 거절되었다. 용우가 전화를 끄는 것이다. 받아. 용우야. 받아. 개자식. 그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박전무. 그의 중요한 동료 중 한 명.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그의 연락처에 있는 이름들이 하나씩 연결에 실패했고 거절당했고 넘겨져 비활성화되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몰랐다. 지수의 팀은 첫 전화 통화 이후부터 움직였다. 내부 보도 자료가 모든 사업 파트너에게 보내졌다. 공식 통지가 모든 은행에 전달되었다. 메모가 사모님 사교계에 유출되었다. 민주는 해고되었다. 자금 횡령, 완전 파산, 자산 압류. 그들의 세계에서 소식은 불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불에서 가장 빨리 멀어지는 것은 바로 그들의 친구들이었다. 민주는 이미 독이었다. 그를 돕는 사람은 누구든 함께 끌려 들어갈 것이다. 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야? 민주는 좌절하며 하늘에 대고 소리쳤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휴대폰을 벽에 던졌지만 이내 공황 상태로 그것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김 여사는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니? 민준아, 추워. 엄마는 여기 있기 싫어. 민주는 어머니 옆에 젖은 아스팔트에 주저앉았. 비, 추위, 거절, 굴욕, 갈 곳 없음, 돈 없음, 아무도 없음. 이것은 나락의 밑바닥이었다. 갑자기 손에 쥔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심장이 튀어올랐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다. 상우, 용우, 그는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는 화면을 보았다. 알 수 없는 번호. 숨을 참고 그는 전화를 받았다. 젖은 귀에 휴대폰을 갖다 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도와줘요. 민준입니다. 저는. 상대편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상우나 용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환하고 날카로워 김 여사조차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민준, 어디야, 이 개자식아? 네가 약속한 돈은 왜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여자는 소리쳤다. 나 벌써 공항에서 한참 기다렸다고. 오늘 밤 도망가기로 했잖아. 나 속인 거지, 민준? 그것은 해리, 그의 내연녀였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벌인 주된 이유였던 여자. 김 여사는 빗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민준을 노려봤다. 해리? 해리가 누구야? 민준?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 그는 방금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 어디냐고, 이 개자식아. 전화기 너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 차 굵은 빗줄기를 뚫고 들어왔다. 민준은 얼어붙었고 휴대폰은 젖은 귀에 붙어 있었다. 그의 옆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이제 혼란으로 가득했다. 해리? 김 여사가 속삭였. 해리가 누구야? 민준.
대답해봐. 민주는 어머니를 무시했다. 그의 전 세계가 이제 휴대폰 속의 목소리에 집중되었다. 해리, 그의 유일한 도피 계획, 그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 해리, 들어봐. 민주는 비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감싸며 말을 더듬었다. 문제가 생겼어. 계획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아. 상대편의 웃음은 냉소적이고 잔인했다. 연기라고. 나 벌써 공항이야, 민준. 체크인까지 했다고. 오늘 밤 파리로 가기로 했잖아. 모든 걸 준비했다고 했잖아. 내 멍청한 마누라는 이미 쫓아냈다고 했잖아. 그래, 알아. 하지만 뭐. 해리가 소리쳤다. 돈은, 민준, 네가 약속한 돈은 왜 내 계좌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했지, 너. 이것은 악몽 속의 악몽이었다. 내 연녀에게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있다니. 아니, 거짓말 안 했어. 민준이 필사적으로 말했. 계좌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어. 내가 동결했는데 다시 풀 수 있어. 나는 기술적인 문제라. 해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아주 차갑게. 아직도 날 속이려고 하는 거야. 민준? 심지어 지금도. 무슨 뜻이야? 민준이 물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너 파산했잖아, 민준. 해리가 속삭였다. 완전히 끝났어. 제로. 민준은 폐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아는 거야? 어떻게 아냐고. 해리가 다시 웃었다.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내 마누라. 내 그 멍청한 마누라. 네가 늘 거지 같은 여자라고 불렀던 내 아내 말이야. 민준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지수. 30분 전에 말이야. 해리가 도끼를 가득 담아 설명했다.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 평범한 이메일이 아니었지. 유명 로펌에서 온 이메일이었어. 제목은 민준 씨의 자금 횡령 사건 관련이에 당사자 통지였어. 민준은 비틀거렸다. 거의 쓰러질 뻔했다. 안 돼. 오, 그래, 민준. 그 놀라운 아내가 내게 모든 걸 보냈어. 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야. 모든 것을. 그녀는 내게 은행 보고서 사본을 보냈어. 네 회사가 그녀의 소유라는 증거를. 네 집이 그녀의 소유라는 증거를. 네가 그녀의 돈으로 사는 기생충이었다는 증거를. 해리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렸다. 심지어 네가 나한테 보낸 이체 증거까지 보냈다고. 내 돈이라고 했던 그 돈이 내 아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증거. 나를 장무라비로 만들었어. 이 계좌시가.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지수는 그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이 도망칠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가 준비했던 유일한 우물을 독살했다. 지수는 민준이 자신을 숭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앞에서 그를 모욕했다. 해리, 그게 아니야. 그녀가 거짓말하는 거야.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녀가 거짓말. 그 이메일에는 은행의 자산 압류 명령서가 들어있었어. 내 해고 통지서가 들어있었. 네가 횡령한 것에 대해 그녀가 제출한 경찰 보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고. 해리가 비명을 질렀다. 네가 네 마누라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한 거야. 민준? 잠시 침묵.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다. 있잖아. 해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나는 내 돈 때문에 너랑 만났어. 나는 내 모든 허풍을 참았고 네가 내 아내를 모욕하는 것도 참았지. 네가 내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으니까. 나는 파리에 가고 싶었지. 버스 터미널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너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해리가 말을 이었다. 내가 만나본 가장 큰 패배자야.
너 같은 거지랑 내가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니? 너 돈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해리, 잠깐.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마. 사기꾼아. 통화가 끊겼다. 민주는 이제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텅 비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다. 해리는 그가 파산했다는 것을 알았다. 해리는 그를 버렸.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아내도, 내연녀도, 돈도, 집도 없었다. 그는 이제 홀로 폭우 속에 서서 흠뻑 젖고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김 여사는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 때문에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파리로 도망칠 계획. 해리에게 줄 돈. 그러니까 김 여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게 네 계획이었구나.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엄마를, 너는 도망가려고 했니? 김 여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수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버리려고 했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골적인 진실이었다. 해리와의 그의 계획에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답해. 민준. 김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말은 손이 이제 민준의 가슴을 때렸다. 내가 너를 변호하고 너를 위해 지수를 모욕한 후에 너는 그 창녀를 위해 내 엄마를 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만해, 엄마. 민준이 놀람 때문이지 분노 때문이 아닌 힘으로 어머니를 밀쳤다. 김 여사는 젖은 아스팔트에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상처 입은 암사자처럼 즉시 다시 일어났다. 이 불효자식, 은혜도 모르는 자식, 내 엄마를 희생시켜.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민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모든 좌절감, 모든 수치심, 모든 증오심이 이제 표적을 찾았다. 엄마는 항상 지수가 쓸모없다고 했잖아. 엄마는 항상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 엄마는 항상 내가 과시하도록 부추겼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감히 내가 엄마를 비난해?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탐욕스러웠던 거야. 네가 만족할 줄 몰랐던 거야. 네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엄마는 네가 배신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 엄마가 나에게 오만함을 가르쳤잖아. 민준이 반박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 소유가 아닌 호화로운 집 대문 밖 가차없이 쏟아지는 폭우 아래서 싸웠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왕과 왕비처럼 느꼈던 두 사람이 이제 뼈다귀를 두고 싸우는 길거리 개들처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소리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밀쳤다. 내 잘못이야. 아니, 내 잘못이야. 엄마의 탐욕 때문에, 네 멍청함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광경이었다. 두 개의 낡은 여행 가방이 그들 옆에 흠뻑 젖은 채 놓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를 신경 쓰지 않았다. 추위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완전한 파멸에 대해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지에만 신경 썼다. 그들의 동맹은 무너졌다.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서로까지 잃었다. 경찰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파란 불빛이 그 비참한 광경을 훑었다. 내부의 경찰관은 힐끗 보았. 부잣집 대문 앞에서 빗속에서 싸우는 두 명의 거지. 흔한 일이었다. 경찰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속도를 올렸다. 세상에게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은 김 여사가 지수에게 붙였던 이름처럼 떠내려온 쓰레기에 불과했.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다. 시간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민준과 김 여사는 더 이상 길거리에 있지 않았. 민준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시골의 먼 사촌에게 연락하여 투자 실패에 대해 거짓말하고 약간의 돈을 빌리는데 성공했다. 그 돈은 한 곳을 임대할 만큼 충분했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더 이상 높은 기둥이 있는 호화로운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좁고 진흙투성이 골목에 있는 작은 쪽방이었다. 크기는 3x3, 방은 하나뿐이었다. 침실, 거실, 부엌이 한 곳이었다. 벽은 얇은 합판으로 만들어졌고 곰팡이 얼룩으로 가득했으며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천장 근처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거의 빛을 주지 않아 방은 항상 퀴퀴하고 냄새가 났다. 화장실은 없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다. 작고 더러우며 냄새나는 한 칸의 공간을 10가족이 함께 사용했다. 매일 아침 김 여사는 막힌 쪼그려 앉는 변기를 사용하기 위해 세탁부와 시장 짐꾼들과 함께 줄을 서야 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삶이었다. 이것이 나락의 밑바닥이었다. 김 여사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고통이었다. 그 대단한 사모님은 이제 쥐구멍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접시를 닦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심지 스토브를 켜는 방법도 몰랐다. 그녀는 그들이 산 얇은 목화, 이불 위에 앉아 판자 조각으로 부채질하며 불평했다. 더워. 민준. 그녀는 매시간 징징거렸다. 너무 더워. 엄마 못 참겠어. 냄새도 역겨워. 언제 여기서 이사가? 닥쳐. 엄마. 민준이 소리쳤다. 우리 돈 없어.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네가 탐욕스럽지 않았더라면, 네가 바람 피우지 않았더라면. 김 여사가 반박했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들은 매일 싸웠고, 잠에서 깰 때 싸웠고, 먹을 때 싸웠고, 합한 벽 뒤에서 싸우는 이웃들의 소음 속에서 잠들려고 할 때 싸웠다. 한때 잘 관리되었던 김 여사는 이제 끔찍해 보였다. 값비싼 미용실에서 높이 부풀렸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축 처지고 기름졌다. 그녀는 염색할 돈이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매니큐어 손톱은 부러지고 더러웠다. 그녀의 옷, 낡은 가방에 남아있던 옷들은 이제 그녀가 세탁하는 법을 몰라 빛을 잃었다. 그녀는 어느 날 민준의 지시대로 손빨래를 시도했지만 세탁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손에 물집이 생겼고 옷은 물이 빠졌다. 그녀는 하루 종일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한편 민준은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무슨 일을? 그의 이름은 은행권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채무 불이행자였다. 자금 횡령 혐의, 어떤 사무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의 번듯했던 사장 이력서는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는 기술이 없었다. 그는 기계를 조작할 수 없었다. 그는 기술학위가 없었다. 그의 유일한 기술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 기술은 막노동 시장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 실업 상태였고 빌린 돈이 떨어지자 절망이 그를 강요했다. 그는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갔다. 그곳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 곳이었다. 근육만 있다면. 마세라티를 몰았던 남자 민주는 이제 짐꾼이 되었다. 그 일은 그를 파괴했다. 첫날 그의 부드러운 손은 쌀 포대와 야채 상자를 들어 올리느라 즉시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났다. 그의 등은 부러질 것 같았다. 에어컨이 나오는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이제 땡볕 아래에서 시큼한 땀을 흘리며 시장 십장들의 냉소적인 시선 아래 있어야 했다. 야, 계집애야. 십장이 소리쳤다. 똑바로 들어올려. 처녀처럼 굴지 마. 꿈을 대지 마.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의 임금은 일당이었고 쌀 몇 봉지, 인스턴트라면 몇 봉지, 그리고 일일 월세를 내기에 충분한 잔돈이었다. 매일 밤 그는 그쪽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땀 냄새와 시장 냄새로 범벅이었다. 그는 구겨진 돈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김 여사는 역겨운 듯 그것을 집어들었다. 고작 이것뿐이야? 김 여사가 불평했다. 이건 파우더 살 돈도 안 돼. 모자라면 엄마가 직접 일해. 민준이 소리치며 침대에 쓰러졌다. 내가 무슨 일을 해? 나는 늙었어. 이 불효자식. 그리고 그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가난과 증오의 악순환에 갇혔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시장 구석의 누추한 커피점에서 앉아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쓴 커피 한 잔과 컵라면을 주문했다. 그는 라면, 국물을 개걸스럽게 들이켰다. 너무 배가 고팠다. 식당 한쪽 구석의 화면이 지글거리는 14인치 브라운관 TV에서 비즈니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보통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화면에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의 입안의 라면이 맛을 잃었다. 지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알던 지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차를 내오던 조용하고 온화한 얼굴의 아내가 아니었다. TV 속의 여성은 완벽하게 재단된 블레이저와 우아한 진한 파란색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큰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명패에는 한도지수, 한도그룹 CEO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빛나고 강하고 차분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지수 회장님, 놀라운 조치입니다. 회사를 인수한 후 단 몇 주 만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주가가 30% 상승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준에게 지었던 것과 똑같은 미소였다. 비결은 없습니다. 지수는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회사를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구경영진을 해고하고 정직한 전문가들로 교체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짜 사치와 과시가 아닌 청렴함과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구경영진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민주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다. 라면 국자에 있던 숟가락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양은 그릇에 딸랑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전 아내가 사업 분석가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힘을 보았다. 그녀의 진정한 성공을 보았다. 그리고 장면이 바뀔 때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러운 남자를 보았다. 그의 티셔츠는 찢어졌고 땀에 젖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옅은 수염이 자라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붉었다. 시장 냄새가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쓰레기였다. 그는 거지였다. 그는 기생충이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지수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이 이제 되돌아와 잔인한 현실로 그의 뺨을 때렸다. 이봐, 식당 주인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라면 그릇 깨졌잖아. 멍하니 있다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라면 그릇을 너무 세게 쥐어 그릇이 금이 가고 국물이 더러운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배상해. 식당 주인이 소리쳤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마침내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을 감췄다. TV 속의 그 광경, 강하고 위엄있고 성공한 지수가 그의 뇌리에 불타들어갔다. 그것은 쌀 포대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새로운 고문이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지수의 차분한 미소를 보았다. 등이 아플 때마다 그는 지수의 말을 기억했다. 기생충, 부패한 경영진, 그 이미지가 그를 괴롭혔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조용한 증오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싸울 힘조차 바닥났다. 그들은 그 퀴퀴한 쪽방 안에서 서로에게 증오의 시선만 던졌. 김 여사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운명을 탓하고 민준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다. 민주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했다. 그의 몸은 부서졌고 그의 자존심은 으스러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절망이 정점에 달했다.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피부에 밴 시장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 나는 목화 이불 위에서 잘 수 없었. 그는 머릿속에 성공한 지수의 환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돌파구가 있어야 했다. 오직 하나의 돌파구만이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만나야 해. 민준이 어느 날 밤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귀뚜라미 소리와 이웃의 싸움 소리 사이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판자 조각으로 부채질하던 김 여사가 멈췄다. 누구를? 그 악마를? 지수. 민준이 말했다. 우리는 사과해야 해. 김 여사는 웃었다. 고통스럽게 마른 웃음이었다. 사과? 이 모든 후에 네가 그녀가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악마야, 민준. 그녀는 이걸 즐기고 있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준이 소리치며 일어섰다. 그 좁은 방이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다. 우리 삶을 봐, 엄마. 봐. 이건 삶이 아니야. 이건 지옥이라고. 우리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쥐들에 둘러싸여 자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어. 그의 눈은 절망으로 어머니를 바라봤. 우리는 애원할 거야. 무릎 꿇고 빌 거야. 필요하다면 그녀의 발에 입 맞출 거야. 뭐든지 할 거야. 뭐든지. 그녀가 우리에게 약간의 자비라도 베풀어 줄 수만 있다면. 살만한 방, 약간의 식비. 나는 다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단지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 김 여사는 변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가혹한 삶의 현실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굳고 더러워진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기억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인들을 기억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스테이크의 맛을 기억했다. 맞아. 이것보다는 뭐든지 낫지.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무릎 꿇고 빌 거야. 애원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지막 남은 돈을 모았. 그 돈은 시내까지 가는 편도버스 요금으로도 거의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샤워하지 않았다. 깨끗한 물은 사치였다. 그들은 그저 얼굴만 씻고 그들의 가장 좋은 옷, 사실은 땀 냄새 나는 낡은 티셔츠와 바른 잠옷을 입었다. 그들은 10,000원 버스를 타고 다른 승객들과 뒤섞였다. 그들 자신의 채취는 버스 안에 불쾌한 냄새를 더했다. 1시간 동안의 숨막히는 여정 후 그들은 도착했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 서서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바라봤다. 한도 그룹. 그 글자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다.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한때 그들이 짓밟았던 세상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다. 그들은 길을 건넜. 그들의 슬리퍼를 신은 발이 반짝이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밟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넥타이를 매고 깔끔하게 옷을 입은 직원들은 그들의 초라한 모습에 경멸의 눈빛을 던졌다. 2명의 덩치 크고 깔끔한 제복을 입은 경호원이 그들이 회전문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을 가로막았다. 실례합니다.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 경호원이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눈은 그들의 누추한 모습을 평가했다. 우리는. 민주는 침을 삼켰다. 지수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호원이 눈썹을 치켜떴다. 한도지수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민준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는 우리를 압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경호원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경멸하는 미소였다. 가족이라고요. 지수 회장님은 당신들처럼 생긴 가족은 안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경호원은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다. 안 돼.
민준이 절망에 사로잡혀 소리쳤다. 그는 앞으로 돌파하려고 했. 경호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민준을 뒤로 밀쳤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갑자기 온 힘을 다해 소리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수야. 여기 엄마다. 아가야, 우리를 도와다오, 지수야. 로비는 침묵에 잠겼다. 모든 활동이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했. 수치심과 공황 상태에 빠진 민주는 다시 돌파하려고 했다. 지수. 나는 그녀를 만나야 해. 두 번째 경호원도 이제 나섰다. 그들은 민준과 김 여사의 팔을 잡았다.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놓으라고 했잖아. 민준이 몸부림쳤다.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지수야, 지수야, 도와다오. 아가야, 도와줘. 김 여사가 울부짖었다. 그녀의 더러운 얼굴에 눈물이 쏟아졌. 그 소라는 보안 통제실까지 들렸고 거기서 지수의 개인 비서의 헤드셋으로 전달되었다. 지수는 그때 50층에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 그녀의 비서는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으로 로비 CCTV 녹화 영상을 보여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았다. 민준이 몸부림치고 김 여사가 로비 바닥에서 울부짖는 모습. 그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평온했다. 다른 이사들은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태블릿 화면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45층 작은 회의실로 데려가세요. 물을 주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다시 이사들을 바라봤다. 잠시 중단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확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합시다. 끌려나가던 민준과 김 여사는 갑자기 멈춰졌다. 경호원들은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따라오세요. 그들이 말했다. 그들의 말투는 이제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그들은 모두의 시선 아래 로비를 지나 개인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성공한 것인가? 지수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들은 화려한 CEO 사무실로 안내되지 않았다. 그들은 45층의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벽은 회색이었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만 있었다. 방은 차가웠. 비서 한 명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생수 2병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잠겼다. 그들은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 그들은 물을 마실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떨면서 앉아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지수가 들어왔다. 그 대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민준과 김 여사는 냄새나고 지쳐 있었다. 지수는 1년치 월세보다 비싼 부드러운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그녀는 크림색의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함과 절대적인 권위의 오라를 발산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예전에 그들을 쫓아냈던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그녀 뒤에 서 있었다. 민준과 김 여사는 벌떡 일어섰다. 지수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문 근처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 그날 밤과 똑같은 시선. 차분하고 차갑고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민주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섰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했. 그는 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 빌었다. 그의 더러운 이마가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지수의 구두. 바로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지수야. 그의 흐느낌은 바닥에 묻혔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그는 울었다. 진짜 눈물이었다. 절망과 후회. 그리고 자기 연민의 눈물. 내가 미쳤었어. 오만의 눈이 멀었어. 나는 벌을 받았어. 지수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는 눈물과 더러움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나는 뭐든지 할게. 뭐든지.
나를 다시 받아줘. 나는 더 이상 당신 남편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을게. 당신 운전기사로 써줘. 당신 잔심부름꾼으로 써줘. 정원사로 써줘. 뭐든지.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제발, 지수야, 부탁해. 김 여사는 아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즉시 따라했다. 그녀는 지수의 발을 잡으려고 무릎 꿇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가야. 우리는 벌을 받았어. 우리를 봐. 우리는 짐승처럼 살고 있어. 엄마 부탁이야, 지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김 여사가 흐느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 작은 별채라도 좋으니 살 곳을 줘. 우리는 널 방해하지 않을게. 우리는 그냥 살고 싶어. 제발.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민준과 김 여사의 애절한 울음소리만 들렸다. 지수는 자신의 발밑에 쓰러진 두 개의 비참한 형체를 바라봤다. 그녀는 그 침묵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굴욕 속에서 몸부림치게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몸이 건조하며 감정이 없었다. 예전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식탁에서 당신은 잔돈을 얻기 위해 나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요구했죠. 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절망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같은 것을 위해 나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죠.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고 김 여사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봤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차이점은요. 지수의 목소리가 약간 커졌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로 돌아섰다. 퇴직금 합의서는 준비되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건넸다. 지수는 그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철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착지했다. 저것은요. 지수가 말했다. 우리의 공식적인 이혼, 합의서와 일회성 수표예요. 민준과 김 여사는 입을 벌렸다. 수표. 민준은 기어가서 서류철을 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있었다. 글자는 500만 원이었다. 한때 부자였던 그들에게는 잔돈이었지만 지금은 거지인 그들에게는 보물이었다. 그건 당신들의 퇴직금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사용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든 작은 사업을 시작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 돈이 당신들이 나에게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돈입니다. 지수야. 하지만 우리는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그는 용서를 기대했지 퇴직금이 아니었다. 그 돈을 받고 떠나세요. 지수가 말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다시는 내 앞에서 얼굴 보이지 마세요.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 건물에 오지 마세요. 지수는 벽에 있는 인터폰의 보안 버튼을 눌렀다. 45층 보안실로 연결되는 버튼이었다. 지수, 잠깐만. 민준이 공황 상태로 소리쳤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 그건 당신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수가 말을 잘랐다. 문이 열렸다. 로비에 있던 똑같은 두 명의 경호원이 들어왔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을 뒷문으로 안내해 주시고 지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영원히 이 건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지수야, 안 돼. 경호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자 민준이 소리쳤다. 악마, 너는 악마야. 김 여사는 이것이 진정한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비명을 질렀다. 내 돈을 가지고 가. 그리고 떠나. 지수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는 후회할 거야. 지수야, 너는. 문이 닫히자 민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를 따랐다.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변호사가 물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500만 원이라니요. 지수는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 그건 그들을 위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를 위한 돈이었죠. 그들에게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 돈으로 뭘 하든 그건 그들과 신의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가 50층에서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수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회의실로 그녀의 삶으로 돌아갔. 1년이 흘렀다. 시간은 지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단련시켰다. 그녀가 한도그룹 CEO로 이끄는 동안 회사는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로켓처럼 치솟았다. 그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민준의 모든 측근, 아첨과 가짜 사치로 살았던 부패한 관리자들은 무자비하게 숙청되었. 그녀는 그들을 성과와 청렴함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일하는 전문가 팀으로 교체했다. 지수는 사치품이 아니라 단호함 때문에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해졌다. 그녀는 한때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여성이 우아함을 두른 강철 같은 손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 하나를 이끌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유능한 여성 전문가들을, 그들 중 많은 수가 자신과 같이 소박한 스타일이었는데도 이전에 민준과 같은 오만한 남자들이 지배했던 최고 직책으로 승진시키는데 용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소박함과 윤리가 약점이 아니라 힘임을 증명했. 그날은 맑은 날이었다. 지수는 회사의 새로운 공장 준공식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녀가 3명의 주요 경쟁자를 물리치고 따낸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자신의 우아한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에 띄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그녀의 지위를 반영하는 차량이었. 조용하고 강력하며 품격 있는. 그녀의 운전기사는 부드럽게 운전하며 비즈니스 지역을 떠나 도시 북부의 산업지역으로 향했다. 차는 혼잡하고 누추한 교차로의 빨간불에 멈춰섰다. 이 교차로는 도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악명 높았다. 방음이 잘 된 차 안에서도 시장의 역겨운 냄새가 희미하게 맡아졌다. 태블릿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지수는 바깥의 심한 소란 때문에 약간 주의가 산만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좁혀 소란의 근원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놀라움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인식의 감각만 있었다. 그곳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의 먼지와 날아다니는 파리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뼈만 앙상했고 그의 피부는 태양에 그을려 새까매져 있었다. 그는 찢어지고 더러운 민소매 티셔츠와 낡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관리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야채 쓰레기로 가득 찬 커다란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시장 짐꾼이자 쓰레기 수거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두 번째 인물을 보았다. 한 늙은 여자가 더러운 하수구 옆에 험포대 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더러웠다. 그녀의 얇고 기름진 흰머리는 사방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먼지로 덮인 주름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녀는 폐플라스틱 병과 썩은 야채 찌꺼기를 모으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그것은 김 여사였. 그들 사이에 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민준의 손수레가 김 여사가 분류하던 포대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야, 이 망할 놈아, 눈깔 어디다 뒀어? 김 여사가 소리쳤다. 먼지와 피로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길을 막고 있는 건 너잖아.
이 미친 늙은 여자야. 민준이 반격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는 내 자리야, 내 구역이라고. 당장 여기서 꺼져. 김 여사는 썩은 토마토 하나를 민준에게 던졌다. 이 은혜도 모르는 거지 새끼야. 민준은 으르렁거렸다. 그는 김 여사의 포대 중 하나를 발로 차서 내용물이 길거리로 흩뿌려지게 했다. 그들은 서로 소리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쓰레기를 던졌. 그 두 사람은 이제 호화로운 집이나 다이아몬드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위에 몇 평방미터의 영토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었더니 500만 원 수표를 기억했다. 고향으로 돌아가 소박한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 돈은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그들을 다시 나락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잠시 동안의 흥청망청함에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락이 훨씬 더 깊었다. 지수의 마음에는 증오심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고 심지어 연민도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깊은 안도감, 완벽한 우주의 정의감이었다. 이것이 인과응보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처벌받은 것이 아니었.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성격에 의해 처벌받은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예전에 그녀에게 불렀던 이름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쓰레기. 뒤쪽 차의 경적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지수는 몸을 돌려 그 비참한 광경에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그 장은 끝났다. 가시죠, 운전기사님. 그녀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고급 세단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 지수는 버튼을 눌렀고 방음이 되는 창문이 천천히 올라갔. 모든 소음, 모든 악취, 그리고 모든 과거를 닫아버렸다. 그녀는 무릎 위에 태블릿을 다시 바라봤다. 그녀의 새로운 공장 확장 계획에 집중했. 그녀는 밝은 미래, 그녀의 비즈니스 제국을 향해 나아갔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